고인의 공중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끝났네. 20억 원이 넘는 재산 대부분은 며느리 박순옥에게 상속합니다. 며느리라고? 고인은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은 며느리 박순옥이다. 말도 안 돼. 안녕하세요. 인생의 깊은 이야기와 사람 냄새 나는 사연을 전해드리는 사연개봉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이 25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결국 배신당했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보여주는 사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박순옥, 올해 53살입니다. 저는 28살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 당시에는 저도 평범한 신혼생활을 꿈꿨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알콩달콩 살아가며 아이를 키우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소박한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남편은 장남이었고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한 집살이를 원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시부모님도 건강하셨고 남편 역시 몇 년만 같이 살다가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몇 년은 결국 25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우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아침은 물론이고 점심과 저녁까지 세 끼 모두 집에서 차려야 했습니다. 식탁에는 항상 국이 올라가야 했고 반찬 가짓수도 적으면 안 됐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에 국이 없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1시간 가까이 잔소리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국 없는 밥상은 안 받는다.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한다. 시어머니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절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제사는 1년에 5번이나 있었고 준비는 거의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바쁘다는 이유로 빠졌고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결혼 초에는 잘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뒤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교 챙기고 집안일하고 시부모님 식사 준비하고 병원 모시고 다니는 일까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저는 결국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택한 일은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오전이나 오후에 4시간 정도 근무하는 일이었는데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라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일하러 가는 시간이었지만 그 몇 시간이 제게는 숨통을 틔워주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것마저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밖에 나가 돈 벌 생각만 한다. 며느리는 집안부터 챙겨야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알아주시겠지.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예상치 못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결혼한 지 22년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시아버지의 몸 상태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붓고 얼굴도 퉁퉁 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소변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급성 신부전이라는 진단이 나온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놀랐습니다. 특히 시아버지는 평생 큰 병 없이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치료를 받았음에도 상태가 쉽게 좋아지지 않았고 결국 만성 신부전 진단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기적인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의 삶은 병원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 병원에 가면 4시간 가까이 투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몇 번 함께 갔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때문에 바쁘다. 출장이 잡혔다. 오늘은 중요한 거래처를 만나야 한다. 이런 이유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일은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밥을 차리고 시부모님 식사를 준비한 뒤 시아버지를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투석이 진행되는 4시간 동안 저는 요양보호사 일을 했습니다. 일을 마치면 다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투석을 끝낸 시아버지는 늘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어떤 날은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부축하며 차에 태웠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 준비부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와 청소가 끝나면 밤 10시를 넘기는 날도 많았습니다. 몸이 부서질 것처럼 힘들었지만 누구 하나 제게 고맙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부족한 점만 찾아냈습니다. 김치가 좀 짜네. 집안 먼지는 왜 그대로냐? 요즘은 반찬 가짓수가 너무 적다. 저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대꾸했다가 더 큰 싸움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허리가 너무 아파 잠시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도 새벽부터 병원과 일을 오가며 정신없이 보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저를 보더니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집에 와보면 왜 이렇게 어수선하냐?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쉬지 못하고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눈에는 그저 어질러진 거실만 보였던 모양입니다. 오늘 아버님 병원 모시고 다녀왔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남편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가족이면 하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목구멍까지 올라온 서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가족이면 하는 일. 그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왜 가족이면 하는 일은 항상 저만 해야 하는 걸까? 왜 저만 참고 저만 희생해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몸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투석으로 버티고는 있었지만 예전의 건강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병원 진료를 마치고 담당 교수가 가족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간 우리는 교수의 표정을 보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투석만으로 버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교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능하다면 신장 이식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순간 진료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식? 그 단어가 가진 무게는 너무나 컸습니다. 교수는 가족 간 조직 적합성 검사를 먼저 진행해 보자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나오는 길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검사 예약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검사 일정 전화를 했지만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로 미뤘습니다. 1번, 2번, 3번, 결국 검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의 친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검사를 받는 것조차 꺼리는 걸까? 그 무렵부터 시어머니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 아범은 돈 벌어야 하니까 안 된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와 앉으며 본심을 꺼냈습니다. 순호가, 내가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잖아. 아버님이 널 얼마나 예뻐하시는데. 너 아니면 누가 하겠니?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장 기증.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몸을 열어 장기를 떼어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수술 중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나중에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수십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족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며칠 후 남편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해주면 좋잖아. 어차피 건강하잖아. 아버지 살리는 일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왜 당신은 검사를 받아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걸까? 왜 당신은 희생하지 않으면서 나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걸까?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평생 잊지 못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 신장을 시아버지께 기증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신장 기증을 결심했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두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조직 적합성 검사 일정을 잡아주었고 저는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로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집안일이 많다며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받으러 가는 길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적합 판정이 나오면 어떡하지? 반대로 적합하지 않게 나오면 또 어떡하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머릿속을 뒤엉키게 만들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의사는 제게 조직 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정말 선택해야 할 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고민보다 수술 날짜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다행이다. 이제 영감 살 수 있겠네. 시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작 수술을 받게 될 저를 걱정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다가올수록 두려움은 커졌습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떡할까? 혹시 나중에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할까? 밤마다 그런 생각에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족 모두가 제가 기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시아버지의 상태도 빠르게 좋아졌습니다. 며칠 뒤 뒤늦게 기증자가 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병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호가 왜 그런 큰일을 했냐? 알았으면 절대 못하게 했을 거다. 시아버지는 제 손을 붙잡고 연신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술 후 몇 달 동안은 집안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친절해졌고 남편도 전보다 신경을 쓰는 듯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달쯤 지나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소한 일에도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무관심해졌습니다. 심지어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쉬고 있으면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수술했다고 유세냐?
세상에 신장기증한 사람이 너 하나뿐인 줄 아냐?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서운함을 이야기하자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가족끼리 한 일을 가지고 언제까지 그 얘기할 거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희생은 그들에게 이미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무렵부터 남편은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출장도 잦아졌고 휴대전화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애써 의심을 외면했습니다. 설마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그 믿음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백화점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금액은 150만 원. 제가 몇 달을 아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상한 마음에 백화점을 찾아가 매장 번호를 확인해 보니 귀금속 매장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남편을 유심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생겼고 메시지가 오면 바로 화면을 뒤집었습니다. 화장실에도 휴대전화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며칠 뒤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휴대전화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빠 오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사실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으면 됐네. 오히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울면서 이유를 묻자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이제 여자 같지가 않아. 우린 그냥 가족이지. 난 남은 인생을 여자랑 살고 싶어. 25년 세월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신장을 기증하고 시부모를 모시고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눈 감고 살아. 심지어 제게 책임이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내가 여자 노릇을 제대로 했으면 아범이 밖으로 눈을 돌렸겠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지막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병원에서는 공황장애 초기 증상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제 예상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좋아. 이혼하자. 근데 빈손으로 나가. 남편의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한 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었습니다. 살림한 거 말고 뭘 했는데. 돈은 내가 벌어왔잖아. 순간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이들 키운 건? 시부모님 모신 건? 아버님 병원 다닌 건? 남편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건 가족이면 하는 거지.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신장까지 줬잖아. 그러자 남편은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한다고 한 거 아니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시어머니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범 말이 맞다.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이제 와서 생색내지 마라.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 희생을 고마워한 적이 없다는 것을.
그저 이용할 수 있을 때 이용했을 뿐이라는 것을. 결국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변호사의 말은 달랐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의 재산 형성 기여도와 가사노동 역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 역시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장례식장으로 달려간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시아버지는 제게 시아버지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힘든 시집살이 속에서도 유일하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 중인 상황이었지만 3일 내내 장례식장을 지켰습니다. 반면 남편과 시어머니는 조문객을 맞으면서도 종종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공장 정리는 어떻게 하지? 집은 누가 물려받게 될까?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발인을 하루 앞둔 저녁,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문을 마친 뒤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 공만수 씨의 법률 대리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순간 장례식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생전 고인께서 공증을 마친 유언장입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재산은 당연히 자신들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읽히기 시작하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은 며느리 박순옥이다. 나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다. 배우자와 아들에게는 법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몫만 남기고 나머지 재산 대부분을 며느리 박순옥에게 상속한다.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잘못 들은 것 아니냐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 역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어 공개된 재산 목록에는 도심 인근 토지와 임대 중인 소형 공장, 예금, 금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총 자산은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고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시아버지가 직접 남긴 편지였습니다. 순옥아, 내가 살아서는 내 은혜를 다 갚지 못했다. 내가 내게 준 것은 신장이 아니라 남은 인생이었다. 부디 눈치 보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라. 편지를 읽는 순간 결국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의 서러움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후 남편과 시어머니는 유언장 무효 소송을 검토했지만 공증된 유언장을 뒤집기는 어려웠습니다. 반면 이혼 소송에서는 남편의 외도가 인정됐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역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곁에 있던 여자는 떠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말만 남긴 채 말입니다. 모든 일이 끝난 뒤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하는 날 시아버지 영정사진 앞에 조용히 꽃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저를 이용했고 누군가는 저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은 제 진심을 기억해 주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이 아닌 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은 때로 늦게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라주는 희생이라도 결코 헛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개봉관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